이 페이지에 보면은 그 표지 다음에 제 소개를 해놨는데요. 저는 코트라에서 34년 5개월 7일을 다니고 정년퇴직을 했어요. 한 3년 됐고요. 그 퇴직 이후에 이제 대학 강의, 생산성본부 능률협회 이쪽에 이제 강좌가 있고요. 주로 이제 강의하고 컨설팅하는 분야가 해외시장 진출 전략 그리고 ESG 경영, 해외시장 조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1시간 반이 이제 상당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짧은 시간 내에 그래도 이제 뭔가 좀 의미 있는 것들을 좀 전달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자료를 압축하기는 했는데 조금 이제 범위는 넓고 분량은 많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자료를 전부 다루지 않고 그 좀 뭐 넘어갈 건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로 이제 메시지를 무게가 있는 쪽으로 전달하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공유해 하겠습니다. 자료 보이시죠? 이제 그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자료가 잘못됐네요. 잠깐만요. 제목은 해외 마케팅 전략으로 이제 했고요. 순서는 일단 저 해외 마케팅이든 마케팅가 이쪽 분야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해외 시장 진출 전략 그러면 뭐 앞뒤 없이 일본 그러면 일본을 얘기하고 미국 그러면 미국을 얘기해요. 근데 그게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미국 시장에다 수출을 한다는 건, 미국 시장을 진출한다는 건 미국 시장,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간에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마케팅 키워드는 알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그럼 우리가 해외 시장은 어떤 관점에서 기존의 마케팅 프레임을 갖다가 활용하고 유용하게 이제 사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에 나가려 그러면 소위 우리말 요즘 많이 하는 뭐 SNS다, 뭐 인프라, 디지털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을 우리가 구축을 해야 해외 마케팅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 뒷받침이 될까 이런 부분들 갖다가 좀 함축적으로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 마지막 장은 빅데이터입니다. 요즘 빅데이터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하지 않고는 뭐 말이 안 될 정도잖아요. 근데 특히 제 개인 관점에서는 해외 시장 진출, 해외 시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보도 다양하고 그 분석해야 될 것도 많고 빅데이터 플랫폼하고 생성형 AI가 굉장히 요긴해요. 그리고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지 이제 보여드리면서 그 강의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마케팅의 정의인데요. 마케팅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마켓 플러스 ing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진행형이라는 거죠. 과거가 아니고 우리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용어가 마케팅 이즈 워입니다. 제가 해 코트라에서 이제 근무하면서 뭐 뉴욕, 도쿄, 뭐 스웨덴 등 해외에서도 15년 정도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없던 상품이 나타나가지고 수출 시장을 공략하는 경우를 거의 본 적이 없고요.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어떤 가성비라든가 품질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어떤 차별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시장을 공략하는 경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바, 우리가 발굴한 바이어에게 상품을 수출한다는 의미는 기존의 바이어와 거래하고 있던 경쟁 업체의 몫을 뺏는 그런 개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전쟁과 같다는 걸 느꼈고요. 그 다음에 녹색은 생략하겠습니다. 매일 듣는 얘기고요. 다만 이제 지금 마케팅 1.0부터 6.0까지 정리해 봤는데요. 요거는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마케팅 1.0부터 6.0까지 이제 분류한 사람은 필립 코틀러예요. 소위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포인트만 얘기하면 마케팅 1.0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1950년대쯤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수요는 넘치는데 물건이 없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물건만 잘 만들면 돼요. 잘 만들어서 포피 전략,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이쪽 그냥 물건을 잘 만들어서 어떤 곳 유통 경로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어떤 가격에 파느냐. 요거만 신경 쓰면 됐어요. 근데 상당히 뭐예요? 업체로서는 좋은 시절이었죠.
근데 바로 이제 마켓 2.0의 시대가 오는데요. 이때부터는 이제 판도가 바뀌는 거죠. 공급은 넘치고 이제 수요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었는데 업체들이 못 파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어떤 무게 중심이 실리기 시작한 거는 마켓 2.0쪽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이제 생각하게 돼. 그냥 무조건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누구한테 팔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STP가 나온 거예요.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이잖아요. 시장 세분화를 해서 그 세분화된 시장에서 어떤 시장이 우리 품목, 우리 아이템이 잘 먹힐 것인가. 그리고 포지셔닝 그거죠. 타겟 시장에 잠재 고객에게 어떠한 요소를 우리가 어필할 것인가. 그래서 STP 전략이 이제 마켓 2.0에 나오게 되고요. 마켓 3.0은 비교적 얼마 안 됐어요. 한 2000년도로 보면 되는데요. 스토리텔링 시대죠. 이건 마찬가지로 뭡니까? 마켓 2.0에 대비해서 완전 초과 공급 시대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초과 공급 시대예요. 물건들이 넘쳐나요. 매장에 넘쳐나고 창고에 넘쳐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업체들이 이제는 하는 게 이제 하는 게 이제 생명력이에요. 즉, 그거 어떻게 팔아야 될까? 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브랜드라는 게 나오는 거죠. 고객과 브랜드의 일체, 브랜드 정체성, 브랜드 이미지. 그러면서 이제 스토리텔링이 이제 뭉쳐지게 되고, 그러면서 요즘 나온 게 뭐냐면 체험이죠, 체험. 요즘도 아직도 이제 그런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요. 홈쇼핑 광고 같은 거를 보면 나중에 끝나기 얼마 전에 체험 버전 일주일치 드립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체험 마케팅 그거거든요. 일단 써봐라. 느껴봐라. 그리고 나면 소위 우리 스위칭 코스트라고 그러죠. 다른 품목, 다른 아이템으로 넘어가는 그 비용이 이제 크게 느껴진다. 그러니까 소위 그 마케팅에서는 이제 그 꽉 잠근다는 표시로 락인 마케팅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켓 4.0부터 6.0 이거는 이제 그 소위 말 인터넷, 그다음에 AI. 그러니까 기존의 아날로그 마케팅 플러스 이제 디지털 마케팅 그러면서 이제 AI까지 되면서 이제 뭡니까? 물리적 환경과 디지털 환경이 결합되는 그냥 소비자에게 이제 몰입 경험 제공하는 이런 식으로 좀 전개됐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인류 역사상 마케터가 가장 힘든 시대라 그래요. 왜냐하면 소비자 계층이 최소 6계층, 7계층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베이비 부모니까 그다음에 제 윗세대, 그다음에 이제 제 밑으로 이제 X, Y, M, Z 한 6, 7세대가 돼 버리잖아요. 소비자 니드가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어떤 계층을 타겟팅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지 너무 이제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필립 코틀러가 이제 금년에 쓴 것 같아요. 마켓 6.0을. 나이가 90세가 넘으신 걸로 제가 아는데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제 제공한 게 뭐냐면 Z 알파 세대가 이제 그 근미래의 이제 소비 주역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갖다가 이제 타겟팅 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물리적 환경, 디지털 환경에서 몰입 경험이 좋아졌을 때 어떤 소비 의사 결정을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해 봤습니다. 결국은 이제 마케팅 과학 1.0과 뭐 3.0까지, 그다음 4.0, 6.0까지 달라진 것들이 그거예요. 마켓 5.0 이유는 자료 이쪽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인간과 기술, AI, 감성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이 되고요. 결국은 데이터예요. 데이터 과거에는 가물을 질렀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소위 우리 빅데이터 생성 시대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중심으로 어떤 고객의 패턴, 고객의 어떤 사이클 이런 걸 잡아내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그 소비자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예측을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어떤 똑같은 볼펜을 사는데 매일 100원짜리 사던 사람이 어떨 때는 2만 원짜리 사더라. 이제 컨텍스트잖아요. 아마도 선물용이겠죠. 그런 어떤 맥락 마케팅을 잡아내는 것.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 환경과 디지털 환경을 갖다 묶는 것들이 이제 증강 마케팅, 확장 마케팅,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겹쳐져서 소비자의 어떤 니즈에 이제 어필하는 거죠. 또 이러한 어떤 발빠른 마케팅 환경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어떤 팀에서 무슨 뭐 예를 들어 A팀, B팀, C팀 이런 구조로는 이제 대응하기 힘들다 보니까 애자일이라는 거죠. 어떤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급변하는 어떤 소비자의 니즈, 통상 환경에 이제 시각각으로 대응하는 그런 애자일 조직 운영 시스템과 마케팅도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무슨 마케팅 6.0에서는 이제 그 저자가 강조하는 것들이 이제 Z와 알파 세대인데 이분들이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패턴과 달리 좀 더 그 디지털과 아날로그 갖다가 이제 혼합하고 서로 이게 물리적 환경인지 디지털 환경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제 저자는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좀 어려운 개념인데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다 그러면 이 한 페이지만 아시면 마케팅의 기본은 다 잡으신 거예요. 소위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마케팅 책이 아무리 얇아도 12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1200페이지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마케팅 전략 프로세스의 단계별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선 제가 이제 항상 강의할 때 수강생분들한테 이제 강조하는 게 그래도 우리가 마케팅을 한다. 마케팅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최소한 마케팅 프로세스는 우리가 쭉 머릿속에 연결돼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프로세스는 그래요. 처음에 리서치예요. 시장 조사. 시장 조사 결과를 내용으로 다음에 어내리시스, 환경 분석이에요. 환경 분석에 보면 대환경 분석, 대내 환경 분석 이런 환경 분석을 하죠. 환경 분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는 그 변화하는 이제 시장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 우리 아이템의 기회 이유는 뭐고 위협 이유는 무엇인가 그걸 식별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기업이 경쟁 사업을 비교했을 때 강점은 뭐고 약점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도출하게 되고요. 이 도출된 내용을 흔히 업체에서도 통상적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수압 분석이죠. 광약점 분석을 통해서 크로스 수압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디에 집중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도출하는데 이거는 이제 마케팅에서는 용어를 CSF라 그래요. Critical Successful Factor. 그래서 우리 기업의 성공을 위한 핵심 인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러한 어떤 이제 수압 분석과 CSF가 도출하게 되면 여기 지금 자료에 빠졌는데 오브젝트예요. 마케팅 목표를 이제 설정하는 거예요. 정량적 목표, 정성적 목표. 정량적 목표야 뭐 우리 흔히 하고 있는 것처럼 매출 몇 퍼센트 상승, 신규 고객 몇 퍼센트 몇 명 이런 것들이 이제 정량적이고요. 근데 정성적인 거는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왜 정성적인 목표가 더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정 시장을 갖다가 타겟팅해서 그 마케팅 전개에 있을 때 현지 시장에 갈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가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이에요. 그 최소한 중장기간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에서 3년 동안에 지나야 어떤 성과를 갖다가 도출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떠한 KPI를 갖다 설정하는 게 정량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해외 마케팅 진전 단계별로 정성적 목표를 이제 설립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뭐 미국을 사기 시장을 했다면 미국의 뭐 우리 아이템에 관한 시장 조사를 했다. 그게 이제 1단계도 2단계는 시장 조사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했다. 3단계는 시장의 어떤 심층 조사를 위해서 미국의 주별로 나눠봤다. 다음에 그 프라미싱 바이어, 그 유망 바이어 리스트를 갖다가 조사해봤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유력 전시회 리스트를 미국에서 개최되는 유망 전시회를 리스트업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사업 계획 진전 단계, 그 다음에 뭐 바이어를 갖다가 우리가 서큘라이터를 보내봤다. 뭐 이런 단계별로 진행하는 게 정성적인 목표 부여가 되고 해외시장 진출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오히려 그게 좀 합리적이에요. 자, 그게 이제 마케팅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소위 앞에도 나왔죠.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그 다음에 타겟팅, 목표 시장 선정, 그리고 이제 포지셔닝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마케팅을 전개하게 되는데 참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이 한 230개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 230개 시장 중에서 그럼 우리가 어떤 시장을 갖다가 어떤 그 변수를 두고 타겟팅하고 그 타겟팅한 시장이 한 대여섯 개 나왔을 때 또 어떤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를 정할 것인가 이게 타겟팅이 되고요. 포지셔닝 그거죠. 미국이라는 시장을 아까 이제 타겟팅했다 그러면 그 프라이어리티 넘버원 첫 번째 진출 시장이라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거는 이제
바이오거든요. 그러니까 B2C에서는 소비자인데요. 해외 마케팅은 전형적인 B2B 마케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B2B는 뭐냐면 밸류 프로포지션에 같이 전달해요. 어떤 제안이 들어가야 돼요. 그 바이어한테 제안이 들어가서 서로 어떤 밀당하고 서로 어떤 서로의 상호 인인이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제 거래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려놓은 순서는 아까 리서치, 어나리시스, STP, 그다음에 포피믹스 이거는 전형적인 우리가 말하는 B2C 마케팅 프로세스고요. B2B는 뭐가 다르냐면 이 포피믹스가 여기로 들어와야 됩니다. 포지셔닝에. 그러니까 바이어한테 제안할 때 우리 제품의 형태는 어떠고 그다음에 가격도 픽스드 프라이스 정찰제가 아니에요. 바이어하고는 어떤 서로 비즈니스 파트너이기 때문에 내고하는 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포피믹스가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포지셔닝이 제안서가 돼야 돼요. 이게 이제 B2B고요. B2C에서는 이제 글자 그대로 타깃 시장 잠재국에게 망관의 속에 우리 경쟁사 제품 대비 차별화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거든요. 결국은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하면 TV 광고 같은 데서 화장품 회사들이 그 전달하는 메시지를 보면 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떤 순백의 의미, 아름다운 세상. 이게 이제 어떤 그 기업이 전달하고자 하는 포지셔닝이에요. 소비자의 높이라는 그런 요소들이고, 그리고 나면 이제 포지셔닝이 결정되면 우리 매일 얘기하는 포피믹스. 포피믹스 전략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엄밀히 말하면 전술이죠. 포지셔닝이 전략의 기결점이에요. 종착점이에요. 그럼 그 포지셔닝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 그 제품은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사이즈는 어떻게 하고 포장은 어떻게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제품 부분이 되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우리가 판촉 활동을 할 것이냐, TV 광고를 할 거냐, 라디오 광고를 할 거냐, 전시회를 갈 것이냐, 길거리에서 원 플러스 원 할 거냐 이런 프로모션이 되고요. 플레이스는 유통이죠. 타깃 고객이 20대의 초반의 여대생이라 그러면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가면 안 되죠. 여대생들이 좋아하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요즘 쇼폼들, SNS라든가 아니면 이제 대학가에 근처에 입점해 있는 매장들 이런 걸 이용해 놓고 가격도 이제 20대 초반의 여대생이라 그러면 주머니 사장이 이렇게 넉넉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소위 그 또래가 구매 가능한 가용한 범위 쪽으로 이제 가격을 설정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 모든 걸 맞춰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하단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요. 플러스 알파죠. 해외 마케팅. 뭐 아주 우리가 흔히 쓰는 수출을 하게 되면 바이하고 협상을 해야 되고요. 계약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수출 상품을 보냈는데 수출 대금을 어떻게 받을 거냐, LC조건으로 받을 거냐, CAD로 받을 거냐, DP로 받을 거냐 이런 결제 조건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는 이제 환율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수출입이라는 거는 오늘 거래하면 일반적으로 납기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2달 후에 우리가 납품한다. 그럼 2달 후에 납품할 시점에 보통 그 페이먼트 결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약을 했는데 2달 후에 환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환노출에 그 이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바이오하고 거래할 때 정형 거래 조건이라 그래요. 소위 윙코톰스라 그러는데요. 11가지가 있습니다. F, BCI, FCNF 이런 것들. 그런 지식들도 좀 갖춰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건과 관련해서 어떤 바이오 쪽에 이제 크레임 뭐 우리가 크레임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풀어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이제 핵심적인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들은 이제 아까 뭐 조사 막 분석 이런 것들이 했잖아요. 그러한 방법론을 해놓은 건데요. 간단하게 보면요. 탐색 조사라는 건 어떤 시장이 좋을까 하고 이제 알아보는 그런 간략한 조사고요. 전략 조사는 아까 미국 시장을 갖다가 탁시장을 정했으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신층 조사가 돼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조사는 전략조사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적조사는 저겁니다. 일단 전략조사 이런 걸 다 거쳐서 미국 시장에 우리가 전략을 수립하고 론칭을 했어요. 그리고 한 1년 또는 뭐 2년, 3년 이런 것들이 지났는데 성과 분석 같은 것도 시장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다시 뭐 리포지셔닝이라 그러죠. 다시 우리가 뭐 STP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사드라고 써놨는데요. 이건 시장 세분화를 할 때 어떤 원칙이에요. 많은 그 메저러비트거든요. 그 세분 시장 시정 가능해야 되고요. A는 액세서비리티예요. 그 세분화하는 시장에 우리가 접근 가능해야 돼요. 그다음에 S는 서스테이너비리티예요. 그 시장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지속 가능성 여부를 따지는 거고요. 또 A는 어치어비리티예요. 우리가 그 세분 시장에 들어가서 공략을 했을 때 먹을 만한 거, 성취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D는 디퍼런 시에르비티예요. 차별 가능성이에요. 이런 어떤 마사드 관점에서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세분화된 시장에서 시장 규모의 적정성, 시장 구조, 그리고 우리 기업의 자원과 목표, 가장 합의라는 것들을 뽑아내는 거죠. 공략하는 법은 세 가지입니다. 비차별적 마케팅은 시장을 이렇게 나눠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우리 기업은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때릴 거야. 이건 대기업이 진행하는 방식이죠. CJ라든가 아모레 같은 경우, 아모레는 좀 아니네요. 그래서 CJ 같은 경우 전 국민 대상으로 그냥 딱 마케팅 하는 거고요. 차별적 마케팅은 이제 중견기업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9개라고 했을 때 시장 요거하고 요거, 이 두 개가 우리한테 딱 맞아. 그럼 두 개만 고르는 겁니다. 두 개를 골라서 이제 차별적 마케팅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 시장하고 이 시장의 마케팅 전략이 달라요. 채널도 다 달라요. 왜? 타겟 고객층이 예를 들어 여기는 뭐 40대 고객층이고 여기는 10대 고객층이라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략 자체 그리고 운영팀 자체 분리해서 가는 게 이제 차별적 마케팅이에요. 그리고 집중적 마케팅, 뭐 다른 말로는 니체 마케팅, 우리 틈새 시장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하는 방법이죠.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자기하고 그 해볼 만한데 하나를 골라서 그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마케팅을 갖다 때리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집중적 마케팅. 그 규모가 너무 작으면 이제 우리가 니체, 틈새 시장이라 그래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포지셔닝의 개념은 소비자에게 우리를 어필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B2C에서는 이제 어떤 광고 카피 이런 것들이 되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USP다, SMP다, 브랜드 포지셔닝은 이게 B2B입니다. USP는 아까 뭐예요? B2B는 가치 전달이라고 했잖아요. 밸류 프로포지션. 유니크 세일즈 포인트예요. 우리 기업은 다른 기업과 뭐가 달라? 보통 한 세 줄 정도로 이제 요약하는 하는 게 USP라 그러고요. S&P는 딱 한 줄, 한 단어로 승부하는 거예요. 싱글 메시지 프로 포지션이에요. 왜냐하면 B2B는요, B2C는 불특정 다수고, B2B는 그 산업계에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 가능성도 있어요. 전 시장에 스쳐갈 가능성도 있고, 다만 아직까지 우리하고 파트너십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딱 손톱 밑에 가시라니까요. 다의 손톱 밑에 가시를 긁어주는 메시지가 하나가 S&P예요. 그게 전달이 된다 그러면 서로 뭐 어떻게 파트너십 구축이 굉장히 이제 유리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포지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냥 딱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그 저변에 있는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뒤에 자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만 우리 포피믹스는요. 흔히 말해서 1950년대 이전 믹스고 포이 믹스로 이렇게 진화했거든요. 그런 개념들도 이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고 IMC는 그거잖아요. 인테그레이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통합 마케팅을 갖다가 커뮤니케이션을 갖다 어떻게 보완하고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갈까 이런 전략도 필요하고요. B씨는 이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케팅을 갖다가 우리가 단계별로 진행하면 비포 사전 마케팅, 온 현장 마케팅, 애프터 사후 마케팅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 단계별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그 다음에 일관성 있게 끌고 나감으로써 어떤 소비자들 그 현재 바이어들과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가져갈까 이런 걸 살펴보는 게 되겠습니다. 되게 짧은 시간에 있는데요. 이게 이것만 다 하시면은 이제 나머지는 이제 부수적이에요. 마케팅. 네. 여기다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케팅 믹스인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맨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을 얘기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제품 중심 마켓 1.0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건 적당히 만들면 팔릴 때 그럴 때고요. 이제 마케팅 2.0부터는 이제 안 팔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객에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푸시 믹스. 이게 우리나라로 뭐 하면 80년대 한 중반쯤 될까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제품이라는 거는 고객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기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가격 자체도 과거에
우리 편의대로 우리 이윤이라든가 마진을 정해서 했다 그러면 고객 지향적인 고객이 수용 가능한 그런 게 되고 플레이스 그 유통도 이제는 일방적인 채널이 아니라 고객의 어떤 편리함, 접근 편리성 이런 것들. 그러니까 컨비니언스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딱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뭡니까? 과거에는 대형마트, 이마트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이었다가 이제 그 편의점 천국이 됐잖아요. 편의점 천국이 그거잖아요. 그 인구가 이제 고령화되면서 가까운 위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어필을 했던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과 같이 초고령 인구 사회에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편의점 글쎄요, 뭐 워낙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변신도 잘하고 적응도 잘하니까 각 것도 같은데 일본의 예를 보면 편의점도 이제 꺾일 수밖에 없죠. 저기 드럭스토어가 이제 대체를 하게 될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마켓 3.0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쪽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 중심이라는 건 스토리텔링이고요. 브랜드 중심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포유믹스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벤저리스트는 그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품이라는 것이 우리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전도사 역할이다. 그리고 이제 가격은 너무나 훌륭한 기능을 가진 제품이 너무 이제 가성비죠. 그러니까 너무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엔추지에이즘, 그래서 열광 환호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통은 뭐냐면 아까 말대로 체험이에요. 익스피리언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것들이 지금 어느 체험 버전이 있고 체험 샘플이 있고 요즘 특히 뭐예요? 자동차도 시승, 시음, 시식 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체험이죠. 이제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뭐 익스체인지로 안 거 상호 교환 쪽으로 좀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켓 4.0, 5.0에서 6.0까지는 이제 초연결사회, 인터넷, 그다음에 뭐야? 빅데이터, 그다음에 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죠. 하나의 예를 들면 무신사 같은 데죠. 무신사가 저,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되게 성공한 업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이 성공하니까 오프라인으로 가잖아요. 그 옴니채널을 만드는 거죠.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소비자와 가까이 있는 그런 추세가 가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에 성공한 업체들은 오프라인을 갖다 이제 접목을 하게 되고 오프라인 성공한 업체는 온라인 쪽으로 확장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가는 거죠. 어, 마케팅 믹스가 아까 이제 일반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업무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알면 좋아요. 그 식스피 믹스가 있어요. 식스피 믹스는 뭐냐면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인데요. 소위 자사에서 직접 매장을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게 식스피 믹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컨설팅 할 때 많이 하는 것들이 식스피 믹스를 잘 활용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해외 전시에 참가하는 업체에 해외 전시의 전략을 갖다가 코칭하고 컨설팅 해줄 때 식스피 믹스를 가지고 꺼내들어요. 똑같아요. 그 점포나 그 전시회 부스나 똑같은 점포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제 퍼포믹스하고는 많이 달라요. 프로덕트는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매장에서는 뭐냐면 뭐 자사모 같은 건 자석걸 하겠지만 가장 그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려고 그러면 카테고리 킬러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음, 예를 들어 운동화에 카테고리 킬러 샵을 내가 운영하겠다 그러면 프로덕트는 편집 아이템이에요. 어떤 아이템 브랜드들로 넣어야 될까? 그 가격대도 어느 프롬 투가 돼야죠. 범위가 되고요. 플레이스는 이제 로케이션이죠. 장소. 아까 접근 가능성 같은 것들. 그리고 프로모션은 뭐냐면 매장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매장 내 프로모션을 할까? 아까 이제 마케팅 6.0에서는 이제 증강현실 거기다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소비자가 지나갈 때 증강현실이 겹쳐지면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연출하는 게 효과적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네, 피플은 뭐냐면 우리 매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이에요. 그 종업원들이 음, 좀 친절 교육? 친절이라는 표현은 좀 싸구려 같고요. 좀 그냥 고객 지향적인 어떤 마인드,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일정되고요. 그 프리젠테이션은 디스플레이예요.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했을 때 소비자의 이제 어떤 그 구매 효과가 더 유발시킬까? 이게 유통업체거든요. 이걸 전시회로 그대로 가져가면요. 전시회의 특징은 뭐냐면 기존 아이템도 좋지만 신규 아이템이 있다면 신규 아이템부터 앞으로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거워서 물건을 못 가지고 가겠다. 그럼 신규 아이템 가지고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가격도 뭐냐면 테스트 프라이스예요. 해외 시장의 신규 아이템을 가지고 테스트를 받는 거고요. 이 가격대가 먹힐지 안 먹힐지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점으로 이제 가지고 가게 되면 그 이제 전시회를 갖다 운영하면 좋죠. 그리고 피플도 마찬가지예요. 전시회 바이어가 온다 그러면 바이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수예요. VVIP예요. 그러니까 진짜하고 이런 게 필요 없고요. 정말 전문성 있는 직원이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해외에서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 많이 오잖아요. 많이 보죠. 그럼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뭐 어떤 그동안 고생했다. 너도 해외 한번 같이 가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바이어 질문에 답이 안 나가요. 그러면 전시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바이어는 기다리지 않아요. 소위 바이어는 뭐예요? 고객이에요. 돈 가진 고객. 왕이에요. 근데 현장에서 보면 전혀 답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심지어 뭡니까? 명함도 이제 떨어지셨는지 안 가져오신지 모르겠는데 명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가서 드리겠습니다. 가서 드리는 건 없어요. 끝났어요. 아, 바이어한테는 돈 가진 그 고객한테 서로 팔라고 줄 서 있는데 바이어가 왜 기다립니까? 그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도 이제 뭐 과거에 비해서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 아직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아까 서비스 이제 강조하니까요. 세븐픽스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마케팅 믹스예요. 그 서비스의 특징이 뭐예요? 무형성,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비분리성, 서비스 공급자와 그 수혜자가 동시에 이제 분리가 안 되잖아요. 같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죄송합니다. 사람이 이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리 똑같은 교육을 시켜도 품질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는 사용하지 않으면 재고로 축적되지 않고 사라져버리죠. 그 어떤 소멸성의 성격. 그러니까 결국 세븐 픽스의 그 포커스는 뭐냐면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이러한 서비스를 보이는 것처럼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고객에 인식시키는 거예요. 아, 이 서비스 잘 받았다. 이 서비스가 뭐다. 마치 우리가 핸드폰 지금 산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은 비슷하다 그러면 세븐피믹스의 포커스는 밑에 세 개예요. 피지컬 에비던스.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받았지만 이용의 상품을 산 것처럼 물리적 단서를 제공하라. 요즘 많이들 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영수증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병원 갔다 오면 문자 날라오잖아요. 병원에 잘 왔습니까? 뭐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 단서의 일환으로 봐야 돼요. 그 뭐 대표적인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결혼식이에요. 사실 무형이잖아요. 근데 대단한 형식을 만들어서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상품도 우리가 서비스라면 그러한 형태로 구성을 하는 요소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서비스가 중요한 거는요. 서비스 사이징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한 30년부터 나온 거예요. 제조업에 있어서 서비스의 부문이 날로 갈수록 확장되는 현상을 서비스 사이징이라고 그래요. 그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똑같고요. 또 서비스 플러스 퀄리피케이션, 서비스 품질. 이 용어도 지금 굉장히 강조되잖아요. 그 결국은 뭐냐면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게 한 글자로 하면 마케팅은 D거든요. 디퍼런시에이션, 차별화예요. 근데 차별화라고 어떤 걸 차별화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질문하면 거의 답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제가 씩 웃으면서 이제 답을 드리는, 뭘 망설이세요? 포피믹스 있잖아요. 프라이스,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로모션. 그쵸. 차별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금방 따라온다는 거예요. 경쟁사가. 그러니까 더 오래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비스 쪽, 서비스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서비스 요원이 우리, 어, 회사에 있다 그러면 경쟁사에서 스카우트 해가지 않는 이상 하루아침에 우리 수준으로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업체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쪽에 특화하고 특히 이제 요즘은 서비스가 고객의 아름다운 구매 체험, 구매 경로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설계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A, B, C, D, E 믹스는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요즘 그 옴니채널 얘기를 해요. 그리고 피지털 제너레이션이라는 용어는 마케팅 6.0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물리적, 피지컬, 그죠? 물리적 장소, 디지털 장소 이걸 합쳐서 그
아까 말씀 Z세대와 알파 세대를 갖다가 디지털 제너레이션이라는 합성어가 이제 사용되더라고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상공간 아까 디지털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메타 월드, 메타 세계 이런 데 이제 굉장히 자유분방하고요. 거기서 이제 몰입 경험을 더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확행이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개념이 이제 영어로 스몰 럭셔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러한 어떤 특징이 있는 세대들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 마케터들이 주안점을 두고 포커스를 두고 해야 되는 세대예요. 이제 커뮤니케이션 믹스다 그랬는데요. 그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 프로모션이 이제 소위 여러 가지 용어 써요. 판촉 뭐 전략이라도 판촉 믹스라고 쓰는데 뭐 커뮤니케이션 믹스가 아마 말이 가장 좀 낫지 않나. 그리고 이쪽이 지금 강조가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을, 그리고 또 오프라인 상에서 중강현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다 보니까 통합 마케팅 수단도 온라인,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일관성 있는 그런 콘텐츠 마케팅이 뜰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즘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요. 마케팅의 본질 측면에서 숲을 본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마케팅 프로세스 전체에서 보는 게 많은데 이제는 뭐 어떤 특정 세력 아니면 특정 쪽에 채널에 이제 집중한 그런 현상이 좀 짙다 보니까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컨텐츠 마케팅 전략, 컨텐츠 마케팅. 근데 전체를 놓고 보면 아까도 말씀이지만 프로모션과 포지셔닝에서 우리가 이제 컨텐츠가 이제 필요하게 된 거예요. 이 컨텐츠가 이제 승부수가 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제 설계를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노력들이 이제 많이 필요해질 것 같고요.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포피믹스는 그 B2C에 가장 적합한 거고요. B2B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프로모션 중에서 이겁니다. 아, 직접 판매. 직접 판매를 다른 말로 하면 인적 판매예요. B2B는 스페셜리스트 투 스페셜리스트예요. 전문가 대 전문가. 그리고 소위 말해서 설득. 아까 제안서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가장 훌륭한 전문화된 직원이 담당을 하는 업무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B2B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해외 마케팅 무조건 B2B다. 과거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B2B, B2C를 갖다가 이제 구분하는 게 산업재는 B2B, 소비재 품목은 B2C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고객에게 이제 포커스를 관점을 맞춰요. 그래서 뭡니까? 취급 순목이 산업재, 소비재를 막론하고 우리 파트너가 조직 구매자일 때는 무조건 B2B가 돼요. 조직 구매자라 하면 실사용자가 아닌 거죠. 쉽게 해서. 그럼 바이어가 왜 B2B냐? 바이어는 우리한테 제품을 수입해서, 리셀링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자기 시장에 자기 고객한테 자기의 이윤을 얹어서. B2B예요. 그 다음 의사결정이 B2C처럼 충동적으로 되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원자력 발전소 뭐 1조 달러 뭐 이런 거와 마찬가지 프로세스로 의사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B2B로 이제 구분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해외 마케팅 B2B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럴 때 이런 질문을 해요. 아마존에 내가 입점하는 거는 뭡니까? 그건 B2C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역으로 얘기하는 게요. 요즘 컨설팅 하다 보면 그 스타트업 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이제 뭐 간단한 코칭 부탁한다고 오는데 이제 아이들을 잘 내서 내수가 이제 뭐랄까 이제 좀 된 거예요. 이제 밥 먹을 만큼 됐어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이니까 꿈이 뭐야? 해외 시장이에요. 스스로 공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의사결정 못하게 있는 게 아마존 입점을 해야 되냐, B2B 채널을 이제 뚫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그럼 저는 답이 그래요. 1번 무조건 B2B. B2B 채널 뚫는 게 답입니다. B2C 아마존으로 해가지고는요, 호미의 신화는 더 이상 없어요. 워낙 그 희귀성도 있었고, 운도 많았고, 마케팅 잘하는데요. 지금 아마존을 생각하시는 분들 같으면 뭐냐면, 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존 입점을 했다. 그 정부 지원 제도도 많아요. 공짜로 했다.
자, 그러면 나와 같은 품목을 가진 아니면 유사 품목을 가진 아마존의 입점수는 얼마일까? 그럼 아마존에서 내 물건을 구매한다는 거는 아마존에 활용해서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키워드를 쳤을 때 우리 업체가 떠야 되는 거고요. 상위에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노출됐을 때 들어와서 뭔가 촉이 와야죠. 자, 그럼 답이 나왔죠. 노출 안 되면 끝이죠. 노출 거의 안 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뭐예요? 해외시장 나가면 뭘 해야 돼요? 상표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간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상표 등록 하셨어요? 네, 한국에 있습니다.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은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상표 등록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그 보통 20년? 30년인가? 20년, 특허가 20년이니까 한 30년 되는 거 같네요. 10년일 수도 있어요. 동안 이제 보장되는 건데 선출원 원칙이에요. 우리가 그 중국 가서 많이 당했죠. 그 중국 시장 가보면 이거 진출해도 되나 하고 이제 타당성 조사한다고 출장을 가신 거예요. 출장 가셔가지고 이제 중국어 안 되니까 이제 통역을 쓰잖아요. 그래 이제 고리원들이 많이 썼어요. 고리원들이 이제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통역 많이 하니까 좀 머리가 잘 돌아간다 할까요? 약은 거죠. 딱 보니까 통역하다 보니까 이 한국 업체가 이제 이 상표가 이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등록을 해버렸어요. 근데 중국은 엄격하게 선출원 제도예요. 그러니까 한국 업체가 나중에 가니까 그 고려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는 못해요. 그 사람한테 돈 주고 뭐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가야 돼요. 아마존 같은 데서 좀 될 만한 아이템이 상표 등록 안 하고 가시면 아마 중국 업체 한 1000개는 바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B2C예요. B2C다 보니까 내가 일 일이 뭐냐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만 일정량만 들어오면 우리가 뭐 직원 하나 두고 그 택배 보내주면 되죠. 근데 어쨌든 그러한 개념이고요. 소비자를 직접 생각하는고요. 1P2B라는 거는 이제 그 미국의 뭡니까? 이쪽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또 나하고 잘 맞고, 그리고 해서 내가 미국 시장의 비즈니스를 대행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B2B예요. 일반적인 수출의 그 어떤 프레임은 B2B예요. 그래서 B2B라 그러면 우리가 해외시장 진출이라 그러면 당장 물건 파는 게 1단계 목표가 아니고요. 그러한 그 파트너를 찾아내서 파트너하고 계약 관계를 성립을 하는 게 이제 1단계 목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뭡니까? 서로의 협업해서 현지 시장 공략해서 어, 구매자들을 이제 발굴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수출을 이제 진행하면 되죠. 자, 이런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B2B를 한마디로 하면 타겟입니다. 무조건 타겟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시장에 내 아이템을 갖다가 대행해주는 사람인데 아무나 할 수가 없죠. 실력이 검증된 업체를 갖다가 오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친절한 기업이 아니고요. 우리한테 친절한 기업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시장을 조사해서 그 시장에 이 정도의 역량이 되는구나. 그분한테 거꾸로 뭡니까? 우리가 매달려야 돼요. 그게 B2B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B2B는 쉽게 얘기해서 RP입니다. Reputation and Performance예요. 그러니까 내가 값이 싸다고 팔리는 게 아니에요. 품질이 좋다고. 레피테이션이 필요해요. B2B는 파트너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기업의 평판을 봅니다. 그래서 그 평판 쌓는데 상당히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평판을 보고 바이어가 주문했더니 역시 좋았어. 그 퍼포먼스죠. 그럼 이제 지속 거래가 되는 거고요. 반면에 그 CP는 B2C거든요. 컨셉 앤드 그 퍼포먼스예요. 소비자가 이제 컨셉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충동구매도 많이 하죠. B2C는. 어차피 내가 사고 내가 책임지면 그만이니까. 근데 B2B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우리 기업이 피해를 봐요. 안 팔리면 어마어마한 이제 뭡니까? 손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거래에서 공급업체하고 바이어하고 리스크의 크기를 하면요. 제가 측정할 때 공급업체가 1하면 바이어는 5예요. 그러니까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어떤 우리가 B2B 마케팅에서는 QDRC가 기본입니다. 퀄리티, 품질이죠. 딜리버리, 납기, 리스폰스 또는 릴레이션십, 관계, 대응 능력, 코스트. 이건 기본이에요. 이건 어느 정도 일정 요건이 되지 않으면 B2B 시장에는 진입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바잉센터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매 의사 결정 시스템을 하는 걸 우리가 가칭적으로 구매센터라고 써요. 있든 없든.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어떤 뭐 기대
나 에어컨을 설치한다 그러면 한 부서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와서 구매평가위원회 같은 거에서 점수 매겨서 업체를 뽑아요. 그거와 비슷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어는 홀로 의사결정이 없어요. 대표라 하더라도 회사 들어가서 파트너하고 협의하고 직원하고 협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따져봐요. 누구하고? 다른 우리 경쟁사 제품하고 따져봐야죠. 그래서 확실히 이거다 했을 때 나오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포지셔닝도 B2B는 아까 뭐 USP는 말씀드렸고요. RTB를 하셔야 돼요. RTB는 뭐냐면 Reason to Believe예요. 우리 기업을 믿어야 되는 이유. 그럼 뭐가 있어요? 특허가 있으면 특허, 상표가 있으면 상표, 그다음 실적 있으면 실적, 성능 테스트가 있으면 성능 테스트.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져서 소위 제안서에 뒤에 우리 기업에 대한 뭐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들이고요. 우측은 이제 B2B인데요. 아까 수출을 하게 되면 우리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브랜드란 개념이 별로 없이 그냥 팔린 데 잘 나가요. 근데 이제 다음에 이제 고민이 생겨요. 첫 번째 아이템이 예를 들어 뭐라 그럴까? 매니큐어가 나갔다. 그럼 매니큐어에 뭐 그냥 나갔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매니큐어 지우는 것도 우리가 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브랜드 조금 팔렸으면 좀 알려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바이어들한테 바로 이제 떠오르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이제 패밀리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패밀리 브랜드는 거는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시계, 삼성안경. 앞에 기업명, 뒤에 이제 그 품목명. 이렇게 들어가시면 세컨, 서드 이제 아이템이 해시장으로 나갈 때에도 첫 번째 시장에 그 브랜드 이제 파워에 그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죠. 자, 이제 블루오션 전략인데요. 이거 간단하고 넘어갈게요. 블루오션은 그거잖아요. 그 모든 마케팅 이론이 레드오션 시장, 그 마케팅 이론이 미국에서 왔어요. 그 미국 시장이 뭐예요? 성숙 시장이에요. 그 레드오션이에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상응되는 개념으로 우리나라 김희창 교수, 어급장수 만해먹은 두 여자죠. 그분은 여 교수가 블루오션이라는 걸 이제 발표했죠. 경쟁이 없는 시장을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중에 써먹을 수 있는 게 업무 하시면서 블루오션 이제 구매자 효용 지도라는 게 있어요. 요건 제가 일부러 가져온 것이 업체분들이 이제 많은 것들을 갖다가 고객 관점으로 차별화를 한단 말이에요. 추구할 때. 이 구매 효용지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매, 배달, 사용, 보관, 유지, 처분이라는 거예요. 고객 관점.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것들. 이런 변수를 찾아냈을 때 우리 기업은 지금 어디까지 왔냐. 사용을 하는. 그래서 한 예로 보면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그 업그레이드라는 게 이케아예요. 이케아가 이제 한국에 와서 배달 서비스가, 그 조립 서비스가 생겼다 그래요. 그 생기는 시점에 저는 스웨덴에 근무하고 있을 때요. 스웨덴은 그거 없었어요. 그러면 외국 애들은 자기 손으로 잘해요. 저도 해외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제가 조립하고 다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뭡니까? 한국에서 그게 됐는데 돈이 된 모양에 그 서비스가 이제 스웨덴으로도 왔어요. 배달 서비스 해주고요. 조립 서비스 해줘요. 이제 부가가치 분야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랬을 때 어떤 효용성에 다른 업체들이 안 가진 것.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치고 나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미비한 것들은 이제 보완할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지도예요. 그리고 이제 왼쪽은 전략 캔버스인데요. 이게 이제 가장 좋긴 좋은데, 이게 뭐냐면, 블루오션 전략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프레임워크인데요. 이,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핸드폰이라고 생각하시면 핸드폰의 주요 속성이에요. 이쪽은 뭐예요? 고객이 생각하는 수준이에요. 세 가지 분석을 해요. 산업 평균 분석을 하나 하고요. 우리 상품 분석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 우리 경쟁사 분석을 해요. 이건 철저하게 이제 소비자 설문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랬을 때 이제 놓고 보는 거죠. 놓고 봐서 이걸 갖다가 개정하는 네 가지 액션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제 어떤 개선 작업, 혁신 작업을 하는데요. 제가 안 써놨는 ERRC예요. E라는 건 뭐냐면 엘리미네이터예요. 제거예요. 제거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고객이 중요하고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뭐 편의성을 집어넣는데 예를 들어 고객은 뭐 없어도 된다. 그럼 없애는 거예요. R은 뭐냐면 니디스예요. 보안성은 우리가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고객은 이 정도만 된다고 해. 그럼 낮춰. 그 다음에 레이즈예요. 우리는 굉장히 이건 뭐 고객한테 형식만 내면 된다 그랬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생각이에요. 어떻게? 높여요.
C는 뭐냐면 고객 설문조사 과정에서 가져 나오는 게 우리는 모든 걸 쏟아부었다고 생각하는데 천상 고객이 생각하는 주요 기능이 빠졌어. 그 크리에이션이에요. 창조.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조정할 거냐고 요 안에 범주는 뭐냐면 현재 상품의 네도션 지역이죠. 모든 업체들의 상품이 요 안에 있는 거죠. 그럼 블루오션이라는 건 뭐예요? 이로 튀어나가거나 나가거나 이제 뭐 극단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근데 어쨌든 어떠한 것들을 할 때는 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네 가지 액션 프레임워크를 많이 쓰는데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네 가지 액션 프레임워크 원래는 이제 어떤 제품의 혁신성, 혁신 제품을 갖다 창조하는 데 쓰는 주요 툴이었는데 요즘은 보면 뭐 별로 글쎄 행복한 얘기는 아닌데요. 기업들이 저 구조조정할 때 많이 써먹더라고요. 어느 부서 없애, 어느 부서 줄여, 어느 부서 확대, 뭐 이런 식으로요. 깨닫습니다. 어쨌든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아니, 저거 분석을 어떻게 한대? 맞아요.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그 컨설팅 보고서도 이 전략 캠퍼스 같은 거 분석 보고서 거의 없어요. 왜요? 어려워요. 어려웠어요. 견수 찾는 것도 어렵고요. 소비자 설문조사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뭐 해당 업체에서 이제 아마 컨설팅 받으신 데들이 있을 거예요. 보고서 보면 맨날 나오는 게 흔해 빠진 수학 분석 나오고, 뭐 아까 말한 STP 나오고, 포지셔닝 나오고, 그리고 뭐 뒤에 나오는 이제 몇 개 분석들이 있어요. 뭐랄까, 상시 분석하고, 5F 모델, 이런 분석들 중심으로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뭐가 생겼어요? 생성형 AI가 생겼잖아요. AI 진짜 잘합니다. 이제 소위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런 분석 툴이라는 거는 프레임워크예요. AI가 프레임워크의 무진장이에요. 더군다나 이러한 프레임워크 기법들이 미국에서 거의 나왔잖아요. 이 블루오션만 이제 프랑스에서 나온 거죠. 나머지 다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걸 많이 쓰는데요. 챗GPT를 들었어요. 미국 놈이기 때문에. 미국 놈이기 때문에 그 영문 자료를 제일 많이 익숙하게 수집할 수 있고요. 또 이런 프레임워크를 가장 뭐 다른 것도 잘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많이 쓰니까 이거 주면은요 기가 막히게 나와요. 혀가 둘러져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더 이상 남의 게 아니고요. 이제 각자가 조금만 이제 어떤 기본 지식만 갖추면 프롬프트 주면서 그 대화 AI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케팅에 대한 이제 뭐 더 많긴 해요. 근데 이제 가장 주어진 시간 내에 포커스만 뽑아봤고요. 이제 해외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외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일단 정의부터 필요해요. 해외 시장이 뭐냐? 우리나라가 아닌 게 다 해외 시장이죠. 그럼 해외 전체 세계 몇 나라냐 그러면 그것도 분분해요. 일반적으로 유엔 뭐 가입이면 194에서 195개국, 또 어떤 정부기 하면 200개국. 우리나라의 수출 통계에 보면 한 230개국. 그러니까 대충 한 뭐 200개 남짓이 해외 시장으로 보면 돼요.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수출 좀 합니다 하는 삼성전자 같은 데 빼고요. 그 중견기업들이 한 40개 정도 시장 나갈 거예요. 뭐 부품 같은 거는 뭐 더 많이 나가겠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피니시드 프로덕트 완제품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는 탑클래스가 우리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거의 뭐 내수 별로 없어요. 하는 기업이 한 3, 40개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3, 40개, 4, 50개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달려서 우리 기업의 전략에 따라서 갈 곳이 무궁무진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시장 돌아가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주로 쓰는 요게 이제 저도 거의 답을 줬어요. 제가 쓰는 것들 주로 이제 시장을 조사한다 그러면 동향 같은 구글 많이 보고요. 델파이라는 건 그거예요.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 그 저는 이제 전문가한테 물어볼 사람이 현재는 없어요. 업체 컨설팅을 받게 되면 업체가 이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업체한테 그건 다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요즘 뭐 로봇 하다 보니까 로봇 시장의 어떤 미래 그런 데 이제 관심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요즘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죠. 그 전문가 의견 들어보고 또 이제 제가 관련 찾아보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좀 뭐가 좋냐면 해외 이제 그 유수 전시회예요. 그 이제 우리 지역과 관련된 품목이 유명 유명한 그 해외 전시회가 열리는 국가가 어디냐? 그게 이제 하나의 단서예요. 굉장히 큰 전시회가 세계적으로 어느 특정 지역에서 열린다는 건요. 이유가 있어요. 그 나라 자체가 시장이 크거나 R&D 센터거나 아니면 인근 시장이 크거나 해외 바이어가 밀집하거나.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타겟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하고 이제 하나의 이제 인사이트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글로벌 선도업체, 경쟁업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벌 선도업체와 경쟁업체 조사 말은 쉬웠어요. 근데 그렇게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보 수집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 되게 쉬워졌어요. 요즘 저 같은 경우 챗GPT 좀 상위 버전 쓰는데요. 그냥 음, 업체 이름 주면 지가 알아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조사하고 나와요. 제가 원하는 거를.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정도 버전이 안 되면 홈페이지 가르쳐 주시면 그 링크 타고 들어가요. 그 지가 갔다 와요. 또 그 버전도 안 되시면 그 업체에도 PDF 자료 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거를 뭐 분량에 맞게 해달라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글로벌 선도 업체 다 알다는 건 아니잖아요. 해외 수출 지역이라든가 해외 규모라든가 가격대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쉽게 이제는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뭡니까? 이런 게 밖에서 온다 그러면 제가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빅데이터 중에 통계예요. 통계. 통계라는 건 숫자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각국의 수출입 통계라는 거는 통관 실적 기준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수출 통계 기준은 뭐냐면 FOB 조건으로 이제 다 맞춘 거고요. 수입 통계는 CIF 기준으로 집계한 거예요. 그걸 이제 아시고 이제 보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통계를 기준으로 그러면 수출 많은 시장. 그 유망하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우리가 알고리즘 주고 하면. 그리고 그럼 그 유망시장 바이어. 이런 것들을 찾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트라이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다 됩니다, 여기서. 이게 코트라가 만든 무료 사이트예요. 어마어마한 정보가 있는데 업체분들이 거의 잘 모르세요. 저만 잘 쓰시죠, 뭐. 그래서 저는 지금 컨설팅 할 때도 여기서 처음에 업체들이 들어오면 SS 코드하고 업체 품목을 알면 여기서 간단하게 한 30분 작업을 하면요. 한 20페이지 금방 나와요. 그 제가 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뭐라요 화면 캡처해가지고 딱딱딱딱 항목에 넣으면 그런 것들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합치시면 정보 수집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소위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될 거 아까 말한 대로 타깃 국가 설정하고 시장 조사하고 수출제품 준비한다 그러면 이제 제도했지만 뭐 인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어 발굴 그다음 계약. 요거는 뭐예요? 트라이빅은 아까 코트라 거예요. 해드림도 코트라 거예요. 그래서 코트라에서 해드림 트라이빅 아니면은 네이버에서 치면 들어가요. 그래서 해당 항목에 들어가 보면 내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기본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빼놔서 생성AI로 묶어내는 거죠. 묶어서 정리를 시키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보안 요소를 찾아내면 되죠. 굉장히 좀 편해졌습니다, 세상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소위 이게 이제 헤어 마케팅 전략을 하는 일반적으로 전략 보고서를 만들 때 쓰는 그 프레임워크예요. 아까 시장 조사를 했다고 아까 쳤잖아요. 그럼 마케팅 환경 분석한다고 했잖아요. 내부 환경 분석할 때는 비즈니스 시스템, 밸류체인, 7S 이런 것들 쓰고요. 외부 환경 크게 미시 환경, 거시 환경인데요. 미시 환경은 주로 요거 써요. 5 포스트 에도. 참시 분석 요즘 잘 안 해요. 요거 하나 하면 되고요. 그다음 거시 환경에서는 그뭐 우리 스텝이라 하는데 사회 환경, 테크놀로지, 기술 환경, 이코노미, 경제 환경, 정책 환경.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뭡니까? 요 외부 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우리 아이템의 기회와 이용력, 내부 환경에서 경쟁사하고 비교했을 때 강약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여기다 묻는 거죠. 수학 분석에 묻게 되고요. 수학 분석에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개를 결합시켜. 이게 이제 우리가 크로스 수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묶어내잖아요. 그걸 뭐 예를 들어 해외 인지도를 갖다 확대해야 된다. 해외 관광 플러스.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런 걸 우리가 모아서 CSF라 그래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5가지 과제 정도를 우리가 뽑아내죠.
그렇게 이제 정리하고요. 그다음 앞서 말씀드린 마케팅 목표를 설정하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위 해외 시장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타겟 시장 골라야 되고요. 다 골라서 이렇게 했으면 타겟 시장별로 이제 진출 전략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가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이랬을 때 이제 과거에는 어려웠는데 이런 분석 같은 것들은 정확한 어떤 기본적인 것만 되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쓰는 방식인데요. 저는 그 시장 매력도 분석이라는 편을 써요. 그럼 그 많은 시장이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럼 타겟 시장을 골라볼까? 하나의 예로 변수만 이건 이제 변수를 이렇게 하시면 쉽겠죠.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 이쪽은,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수출 성장률. 이렇게 네 가지를 놨을 때 사분면을 놓고 보면 각각의 그 수출 시장들이 뭐 신시장, 성장시장, 수입시장, 섹터시장 이렇게 배분이 돼요. 이것도 AI를 하면 해주겠죠, 그죠? 옛날에 제가 다 수작업을 하던 건데 요즘은 저도 다 AI 시키고 있어요. 다만 이제 이게 변수도 변수 찾는 게 어렵거든요. 이 변수도 이제 AI하고 잘 충분히 이제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근데 AI는 공부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 없이 지시하지 말란 얘기가 있어요. 그냥 이거 해줘 그러면 다 엉터리예요. 지도를 해야 돼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고, 어떤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관련된 자료는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도 다 줘야 돼요. 제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강의 자료, 무슨 발표 자료 다 공부가 돼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2006년부터 강의했거든요. 물론 뭐 그때 코트라 현직인데 현직일 때도 이제 김영란법 전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컨설팅하고 그때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강의 자료가 엄청 많죠. 그걸 다 공부시켰어요. 그래 놓고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래요. 어떻게 보면 수다스러운 잔소리라고 느껴질 정도로 프롬프트가 수다스러워야 돼요. 그럼 걔가 알아서 읽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걸 얻으실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이제 보면 이제 소위 230개 시장 어디 분포되면 여기 한 20개가 들어겠다. 20개만 가지고 다시 이분석을 하면 계속 떨어져서 마지막에 성장시장에 들어가는 쪽이 우선시장이 되겠죠. 두 번 돌리면 될 것 같은데요. 세 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을 찾았어요. 아까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 시장이 타깃 시장이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파는 거 아니죠. 내 파트너가 파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이 파트너를 잘할 것이냐. 그걸 제일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우리 아이템 거냐 산업 생태계를 분석하면 돼요. 그 산업 생태계라는 거는 수입업체, 생산업체, 서비스업체, 판매업체 온갖 소비자까지 다 분포된 그 그걸 산업 생태계라 그래. 그걸 매핑하면 딱 좋아요. 이건 이제 매핑을 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바이어를 갖다가 잘 생각하시라는 거죠. 바이어 그럼 누가 바이어냐? 딜러도 바이어고 임포터도 바이어고 엔드유저도 딜리버리 채널, 유엔포링, 가버먼트, 에이전트. 여기서 누구냐? 이걸 찾아내는 게 바이어 세분화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해보니까 우리는 유통 채널이 가장 적격이야. 그럼 그 다음 뭘 조사해야 돼? 유통 채널에 속한 업체들을 여기다 리스트업을 해야죠. 리스트업을 해놓고 어떠한 일정 기준으로 누구부터 공략할 거냐. 프라이트를 정해야 되죠. 그럼 프라이트를 정하면 걔한테 뭘 제안해야 될까?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제 뭘 제안할까가 어려운데요. 그게 포지셔닝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포지셔닝 맵이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요. 요즘 이렇게 합니다. 포지셔닝 맵이라는 걸 써요. 이렇게, 이건 변수고요. 앞에서 본 매트릭스 분석과 똑같죠. 이것도 변수고요. 변수를 주고 현재 우리 기업과 경쟁사가 이치한 이치를 찾는 거예요. 이치를 찾아서 이 아이디얼 벡터라는 건 통계로도 되는데요. 이거는 갈 수가 없고요. 경쟁사가 몰리지 않은 곳으로 우리가 이제 포지셔닝 방향을 맞춰보고 하는 거예요. 저쪽에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왜? 경쟁사가 많은 쪽에서는 차별화가 안 돼요.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앞서 유니크 세일즈 포인트, 싱글 메시지 포인트, 포인트 오브 디마인드 이런 요소들이 다 같이 검토돼야 되고요. 마케팅도 포피4이 이런 것들이 돼서 표준 제안서가 만들어져서 지금 우리 뭐예요? 세일즈 툴킷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이제 딱 자리 잡게 하면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뭐 글로벌 마케팅 수단, 뭐 옴니 채널, 디지털, 아나로그 다 있는데 더 많을 거예요. 이 자료는 제가 만든 지 오래됐어요. 자, 근데 그때도 만드는 어떤 원인은 뭐냐면 똑같지 않다예요, 효과가.
내가 앉아서 편하게 돈 안 들이고 시간 안 들이고 하는 건 뭐예요? 효과 없어요. 지금 뭐예요? 이메일 보내면 하나도 안 오잖아요. 자, 그럼 결국은 뭐예요?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러 가야 돼요. 다 해외에서 벌어지는 것들이죠. 이쪽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전략이라는 거는 이쪽으로만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전략 필요 없죠. 우리가 지금 맞는 입장에서 어떤 그 믹스를 잘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수단, 시간, 돈 해서 업체에 맞게 하시면 이제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 방식인데요. 일단 수출은 가장 낮은 수준의 비즈니스 형태예요. 우리가 앉아서 수출하는 거니까. 그 일반적으로 하는 게 가장 한국에서 많은 게 수출, B2B, OEM이죠. 주문적 부착적 상품. 그리고 요즘 화장품, ODM, ODM은 이제 주문적 어, 제작자 이제 개발 상품이 OBM은 자체 브랜드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에이전트예요. 해외 파트너는 크게 두 개. 오늘의 포커스는 이걸지 모르겠어요. 에이전트와 디스트리부가 있어요. 파트너라는. 에이전트는 뭐냐면 내가 에이전트 계약을 하게 되면 내 대신 현지 태국이라면 태국 비즈니스 이 사람한테 전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성공하면 성공 수수료 우리 계약한 요율을 갖다가 매출액에 주는 게 에이전트고요. 근데 에이전트 두 가지가 있어요. 세일즈 에이전트가 있고 독점 에이전트. 독점 에이전트를 주시면 무조건 제가 주지 말라요. 독점 에이전트 줘서 그 사람이 못하게 되면 바꿔야 되잖아요. 못 바꿔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독점이라는 용어를 주지 마라. 또 하나는 디스트리뷰터예요. 디스트리뷰터는 뭐냐면 에이전트와 달리 직접 나한테 물건을 수입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유통망을 통해서 팔아요.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들이 내 물건을 직접 수입하니까 좋지 않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에이전트는 뭐예요? 내가 제시한 가격, 내 가격 통제권을 내가 갖는 거고요. 디스트리뷰터는 내가 다 잃어요. 얘한테 수출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한 30불에 수출했는데 얘가 3만 불에 수출해도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에이전트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비즈니스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따져가면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뭐냐면 우리 중소기업이 제일 못하는 게 이거예요. 아까 230개 시장, 중견기업도 많이 그래요. 230개 시장에 갔다 그러면 처음에 뭐예요? 기존 상품으로 기존 시장 가서 시장 침투해요. 자, 일본 시장에 처음 수출했어? 시장 침투한 거예요. 여기서 끝이에요. 대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뭐 당연히 합리적이죠. 우리나라도 서울 상권이 제일 크듯이 현재 수도권 상권이 제일 크니까 이쪽으로 진출을 해요. 근데 그 다음이 없어요. 보통 많은 경우는 도쿄에 계신 바이한테 독점 에이전트 줘버리고 나는 잊어먹는 거죠. 뭐 나쁘지는 않아요. 또 뭐 딴 시장 가면 되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대구 상권, 부산 상권 다 나뉘어요. 땅덩어리도 좁은데. 근데 딴 나라,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남한의 100배예요. 중국은 남한의 99배. 거기 한 사람 주면 그 사람이 커버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소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에이전트 갖다 분산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시장 개발 전략이에요. 도쿄에 팔았으면 홋카이도 상권은 완전 달라요. 후쿠오카 상권은 완전히 달라요. 키플레이도 달라요. 그쪽 상권으로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에서 우리가 마케트의 역량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게 두 가지잖아요. 크로스셀링과 업셀링이잖아요. 크로스셀링은 뭐예요? 지금 손톱깎이를 산 사람한테 손톱깎이 그 케이스, 다른 상품 또 구매하도록 하는 마케팅 활동이잖아요. 교차 판매, 크로스셀링이고요. 또 하나요? 지금 객단가 100원짜리 울 거 사면 객단가 1000원짜리를 살 수 있도록 고객을 갖다 점진적으로 이제 끌어올리는 파트너십이잖아요. 그게 업셀링이잖아요. 그럼 해외 시장도 돈이 되려 그러면 시장 침투 단계가 아니고요. 시장 확산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가 이제 침투가 되면 시장 개발, 그 다음에 상품 개발, 뭐 다각화는 다른 측면이니까 그런 점이 좀 현장에서 보면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 이 부분입니다. 수출을 하려 그러면 그냥 가면 안 돼요. 첫 번째 뭐예요? 빨간색을 한 거 무조건 해야 돼요. 영문 홈페이지, B2B 홈페이지예요. 근데 요즘 보면 그 지방에 가면 육자산업 그 수출 기업으로 많이 그 전환시킨다 그래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홈페이지 하나도 없어요. 국문도 없는 데도 있고요. 영문은 없어요. 그리고 또 어쩌다 있으면 뭐냐? B2C예요. 김 파는 업체가 영문으로만 바꿔놨어요. 그럼 제가 그 업체한테 뭐라 그래요? 미국에 있는 바이어가 10센트 주고 여기다 김 주문합니까?
넌센스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수출하려고 해봐야 알아봐요. 해외 업체 홈페이지를 알아서 우리가 뭐를 해요? 깨알 같은 글씨 다 분석해요. 그 업체 알아보려고. 과연 안 그럴까요? 과연 더 하죠. 왜? 거래 리스크가 우리보다 5배 높다 그랬잖아요. 근데 없어요. 없는 업체를 어떻게 믿어요? 앞서 뭐라 그랬어요? B2B라 그랬죠. RTB예요. Reason to Believe예요. 우리 기업을 믿게 하고 우리 기업의 정보를 갖다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툴이 홈페이지예요. 또 하나 홈페이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 네이버가 아니에요. 바이어들이 이런 K푸드 뜬다 그래가지고 뭐 K 화장품 찾아봐야지 구글에 때립니다. 구글에서 우리 기업이 노출돼야 돼요. 그럼 구글에 특화된 검색 엔진 키워드는 돈 주고 하는 거니까 중소기업들이 못해요. 비싸서. 검색 엔진 최적화가 있어요. 그게 SEO라고 그래요. 홈페이지 뜯어고쳐야 돼요. 구글의 알고리즘. 그 작업을 했을 때 내가 노출이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공짜가 있어요. 바이코리아는 코트라 거고요. 고비즈 코리아는 중기청 거고요. 트레이드 코리아는 무역협회 거예요. 이런 기관이 만들어 놓은 이마켓 플레이스야. 거기다 우리 상품하고 이렇게 띄워놓으면 혹시 이제 바이어가 관심 있으면 이렇게 저한테 옵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SNS 마케팅 이제는 하셔야 돼요. B2B 업체라도 SNS 이제 해야 돼요. 그 중에서 저 링크드인이에요. 링크드인은 유럽에서는 뭐 필수고요. 이거 뭐랄까 다른 뭐 요즘 뭐 기존의 그 B2C 그 일색이었던 것들도 B2B로 많이 진화하거든요. 근데 링크드인은 그중에 SNS B2B에 특화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적재산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필수예요. 그거는 PC가 필요하신 경우는 국제특허 한꺼번에 하는 거죠. 회원국 130. PCT를 구출하는 거고요. 그와 똑같은 게 뭐냐면 한꺼번에 전 세계에 하는 게 상표 등록은 마드리드 상표 등록이 있고요. 디자인은 해외 등록이 있어요. 요걸 하시게 되면 전 세계에 이제 한꺼번에 일시에 이제 어떤 등록이 돼서 보호를 받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그 와중에 마케팅을 하다가 이 시장이 더 중요해 하고 나오면 그 시장에 개별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고 인증입니다. 인증은 뭐 식품기업 같은 거 햇사, IS도 있죠. 그 다음에 화장품은 CPMP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뭐 안 따면 갈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 RTB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저 업체 믿을 만해. 그랬을 때 이제 IS 같은 걸 뭐가 냈나 봐요. 9,000원이라고 14,000원 같은 거. 그 필수거든요. 그건 뭐냐면 우리 기업에 당장 도움되느냐 보는 게 아니고요. 해외 기업이 볼 때, 아, 쟤네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구나. 그러면 저 업체 안 망하겠네. 지속 가능하겠네. 이런 이제 크레딧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국내에서 뭐 메인비즈라든가 벤처이노비즈 강소기업 같은 딱 당연히 이제 쫙 잘 끄면서 올려야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방한테 어떤 뭐 신뢰감 주는 거고요. 이게 없으면은 나가셔도 안 돼요. 그래서 육자산업 같은 경우 보면 뭐 실적 있다고 보면 5,000불, 3,000불 그래요. 그건 뭐냐면 그건 수출이 아니에요. 상담장에서 그 샘플 판 거지. 그걸 수출을 생각하시 이어질 수도 없고요. 어떻게 이어져요? 없는데. 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인데요. 특정 업체의 그 제가 홈페이지를 두고 그 아까 말한 대로 SEO 구글의 노출이 얼마나 잘 되나를 봤어요. 45점이에요. 이거면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자기 회사의 홈페이지를 입력하면 이제 분석해 주거든요. 나중에 저한테 뭐 문의 주시면 어디 가서 하면 이게 나온다는데 제가 많은 부분을 해봤는데 70점 넘기 힘들어요. 그럼 뭐예요? 잘 만들었는데 바이어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니죠. 네이버에는 잘 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업체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구글이 잘 뜹니까? 그럼 잘 뜬대요. 왜? 자기 회사 이름을 치니까요. 바이어가 자기 회사 이름을 왜 칩니까? 모르니까 그 키워드 치고 들어오는 건데요. 그리고 바이어는 우리처럼 머리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뭡니까? 뭐, 핸드폰 이렇게 잘 못 외워요. 핸드폰 설명해요. 뭐 화면이 되고 이런 게 우리가 주로 이제 그 서양 애들이 하는 그 키워드 방식인데 길게 키워드를 입력한다 그래서 롱테일 키워드라 그래요. 거기에 노출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 진출 역량을 아까 이제 한 것들은 RTB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를 가려고 그러면 신뢰성이에요. 프루븐 레코드라는 거는 검증된 성과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수출을 했다. 그 수출 실적, 수출 에비던스. 뭐 수출은 안 했지만 요즘 한국이라는 나라가 특히 서울이라는 나라가 그
모든 상품에 뭡니까? 테스트 베드가 돼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그럼 매출 얼마를 올렸다든가 아니면 한국에 누가 들어도 알만한 기업과 파트너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상품과 관련해서는 아까 특허면 특허, 인증이면 인증, 아까 상품은 상표, 디자인, 그 다음에 기업의 이제 어떤 운영 차원에서 보면 ISO, 그다음 국내에서 받은 메인 비즈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고요. 예, 필수 인증서 권장이 있었는데 인증서는 그 아이템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아이템별로 찾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하드웨어 환경이 좀 다르거든요. 그 우리나라는 60 아니 그러니까 220V 60Hz잖아요. 해외 같은 경우 선진국은 주로 100V대 주파수는 50이거든요. 그런 것들. 또 하나는 아이템에 따라 벤더 등록이나 프리퀄리피케이션 사전 입찰 참가 자격이 안 되면 한 개도 안 팔리는 물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산업용 볼트라든가 그런 아이템은 뭐냐면 앞서 이건 다 해야 되고요. 이게 돼야 뭐 벤더 등록 신청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이 작업부터 해야 돼. 이게 한 2, 3년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알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즘은 이거예요. ESG예요. ESG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굉장히 판이 바뀔 거예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 이제 신정부 같은 경우도 지금 정책 발표 나오는 거 보면 알리백 산단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업체한테 그 무상할당하고 있는 탄소 배출량도 이제는 뭐예요? 유상 비율을 50% 40까지 올린다고 이렇게 쭉 하는 거를 봐서는 상당히 FM대로 강화된 층으로 갈 것 같고요. 당장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내후년부터 시범 탄소 국경세 그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TPP 디지털 프로토트 패스포트라 가지고 그게 의무화돼요. 그러면 이제 상품의 QR 코드를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 찍게 되면 탄소 배출량이 쭉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탄소 배출량 나오려고 보는 게 아니라 탄소 배출량에 이제 탄소 국경세 세금 매기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너무 이제 그 해당 품목에 탄소 배출량이 많게 되면 수입 금지를 시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는 이제 CSDD라 가지고 원청업체, 글로벌 기업들에게 파트너 업체들, 하청업체들이 만드는 문제의 소지조차 연동을 시키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GBC라고 그러죠. 글로벌 밸류 체인이죠. 글로벌 기업들이 가진 그 공급망들, 세계품 브랜드를 일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다 지금 잠깐 했는데요. 지금 뭐 다 하셨겠지만 안 하시는 업체가 있다 그러면요. 여기 중진공 거거든요. 요 사이트 찾아가시면요. 여기, 여기 가려진 게 저거예요. 그 뭐냐면, ESG 자가진단이요. 무료 자가진단. 요거 치고 들어가서 한 5분 하시면 이런 거 줘요. 자가진단 확인증. 그 PDF 나오거든요. 요거 받으셔서 홈페이지에 올리시면은 뭐 누가 봐도, 당장 뭐 ESG는 안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신경 쓰고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요 사이트에 이제 가시게 되면 그 뭐냐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지속 가능성 뭐 ESG 보고서 만들 되게 난이도가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템플릿처럼 만들었어요. 그래도 뭐 난이도는 있지만 그래도 치고 들어가서 이제 가서 가이드 따라하면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왜 보고서가 이제 불가피하냐면요.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게 에코바디스 메달이에요. 공급망 실사 이제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이거 이제 홈페이지 우리가 회원 등록하고 하면 돼요. 근데 상위 35% 기업만 응시한 기업 중에 메달을 받아요. 근데 지금 재작년 트럼프 때문에 잠깐 주춤한데요. 그 전에 이제 유럽에서 한국 파트너 기업들한테 브론즈, 동메달하고 실버 메달, 아슬 메달을 갖다가 찍어서 요구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따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적은 업체라도요. 문항수가 몇 개냐면요. 한 120개 이상 되고요. 그리고 평가를 받으려 그러면 증명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증명 서류가 최대 55개밖에 안 돼요. 그것도 결합 문서 안 되고요. 일시 만든 문서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보고서로 많은 항목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지속 가능 보고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근데 이게 되려 그러면 그 ESG 경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원이 뭐 높든 낮든 뭐 에너지를 뭐 우리가 저감한다 그러면 에너지 절감이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작년은 어땠고, 올해는 어땠고. 늘었든 말든. 그게 있어야 어쨌든 뭐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것조차 없으면 전혀 이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빅데이터 부분인데요. 자료는 많은데요. 자, 그냥 원래는 딴 데서 제가 강의하면 같이 실습을 하는데 오늘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자, 네이버에 가서요. 요거예요. 트라이빅을 치시면 돼요. 트라이빅이 뜨면 그 링크가 나와요. 링크 클릭하시면 이게 나옵니다. 이 화면이 떠요. 그럼 여기 뭐예요? 검색어 또는 HS 코드를 입력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회사의 HS 코드나 그 상품명을 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음 페이지에 아, 이렇게 뜨면요. 열 단위를 갖다 입력하면 바로 이런 화면으로 가고요. 6 단위를 입력하면요. 뒤에 하나 화면이 더 와요. 10 단위 화면이 떠요. 이렇게 해서 10 단위 고르도록. 그래서 읽어보시고 아 이게 맞네. 그럼 딱 그러면 이제 10 단위 작업이 돼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들어가시게 되면 위에 그 메뉴들이 나와요. 그중에 이제 무역 통계로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이제 HS 코드 23090으로 개나 고양이 사료 쭉 하면 이런 화면이 쭉 그냥 나와요. 그 뭐야 세계 교육순위 어떻고 주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되게 엄청난 자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위에 이제 항목에 보면 유망시장이라는 게 유망시장을 내가 딱 치고 들어가면 30개 유망시장을 갖다 이렇게 딱 나와요. 아까 제가 시장 매력도 분석했던 그런 그거죠. 이게 이제 소위 코트라에서 뭡니까? AI하고 알고리즘을 가지고 자동적으로 뜨도록 하는 거예요. 되게 좋은 자료예요. 근데 이 동그라미의 크기가 좀 다르죠. 동그라미의 크기는 뭐냐면 그 독일 시장의 수입 시장 규모, 시장의 규모예요. 그리고 1위, 3위는 뭐냐면 그 이 국가의 그 수입 국가수, 뭐 수입량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리즘 넣어서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예전에 이게 제가 수작업을 하면요. 근 4, 5일 걸리던 작업이에요. 근데 지금 자동으로 이제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유망시장 아까 30개 나왔잖아요. 밑으로 스크롤링하면 30개 시장의 수출 통계가 나오는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세요. 빨간 건 제가 이제 마킹한 거겠죠. 자, 이 나라가 이제 미국이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하고는 어떻게 되냐? 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할 수 있어요. 상당히 좀 통계가 좋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제 다 보시려고 그러면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엑셀 다운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되고. 자, 아까 이제 30개 유망시장이 이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떠요. 30개 유망시장 그 그래프 밑으로 스크롤링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카나다, 프랑스 이렇게 나오면 요거 누르면 또 이제 12, 13 나오겠죠. 그럼 이제 미국 누르면 미국의 이제 수입 이제 통계 그다음에 한국 기준 수출 통계, 미국의 수출 입치. 그다음에 요 바로 밑에 한국과의 관계, 미국. 요렇게까지 떠요. 연도별 미국의 수출입. 30개 시장이 다 이제 독일로는 독일 게 나오고요. 상당히 요긴한 자료입니다. 여기까지 말해. 아마 뭐 통계 작업을 해보신 분은 제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 타이거 89년도에 코트라 처음 들어갔을 때 일본실에 근무했는데 일본 통계 책 가지고 어떤 통계 분석을 하게 되면 제 동료가 일주일 동안 자료실에서 그것만 끙끙 붙잡고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는 게 A4 두 장이에요. 계산기를 두드리고. 근데 지금 이런 게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이제 뭡니까? 놀랍죠? 격세 시간도 느끼고. 근데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읽으셔야죠. 어떻게. 우리 데이터 리터리시라고 그러잖아요. 데이터 리터리시라는 거는 이렇게 분석을 직접 안 하셔도 돼요. 읽고 쓰는 능력이에요. 이런 데이터가 가진 함축적인 의미.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회사 소속이라면 어떤 의미. 자, 그런 거고요. 그 아까 화면 밑에 보면 관련 이제 아까 그 프라이빗, 네, 여기에요. 이런 맨 하단으로 가시게 되면 여기 나와요. 관련 코트라가 그동안에 뭡니까? 조사한 자료 같은 것들이 있으면 떠요. 그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그 시장에 대한 보통 A4 한 5페이지 될 거요. 그 무역관에 조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참고하실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가장 좋죠. 또 우리 항목에 보면 아까는 유망시장이었고요. 바이어 정보가 있어요. 바이어 정보가 있는데요. 두 개로 나옵니다. 코트라가 수집한 정보 700만 명하고요.
코트라가 이제 외국 관제청으로부터 구입한 정보가 있어요. 그게 한 600만 명 돼요. 500만 명. 이게 첫 번째가 이제 일단 근데 그렇게 하시면요. 여지껏 한 작업은 회원가입 안 하셔도 됐는데요. 지금부터는 회원가입이 돼야 돼요. 근데 회원가입은 공짜예요. 가입만 하시면 돼요. 가입을 하시고 나면 그 바이오 정보 맨 밑에 쪽으로 가면 이게 이제 그 뭐냐면 통관 실적 보유 바이오예요. 이게 이 정보는 뭐예요? 이런 나라의 관세청으로부터 코트라가 돈 주고 산 거예요. 최하가 5천만 원이니까 지금 현재 21개국이에요. 없는 나라도 있겠지만 있는 나라는 이제 미국 같은 데 당연히 있죠. 바이오 정보가 이렇게 쭉 가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개인정보가 좀 약해서 요 바이오 정보에 우리가 커저를 갖다 놓으면 팝업으로 이제 업체 정보가 떴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개인정보 때문에 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까지는 한계인데요.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이게 지금 6자리로 했단 말이에요. HS 코드라는 게 아시다시피 다 그 전 세계 공통 6단이잖아요. 6단인데 고트라가 열심히 또 일을 했는지 누가 했는지 바이오 검색할 때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요. 6자리, 10자리 이렇게 나와요. 그럼 6자리라는 게 바이오는 많겠죠. 왜? 그 대신 내 바이오, 내 품목과의 연관성이 좀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바이오로 속하는 거. 10단위 하면 좀 좁혀지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품목 통관실적 바이오에 가서 국가를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 HS 코드를 넣으시고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되게 좋은 정보예요. 그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하셔야죠. 왜냐하면 더 이상 정보 제공이 안 되니까 얘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걸 빠뜨렸다. 얘네들이 바이오가 이렇게 떴을 때 이건 총 수익 금액이고요. 수입 예측값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 넣어서 만든 건데 수입 예측값이라는 거는 비교적 가까운 시간에 수입할 그래도 확률이 높다. 그래서 바이오를 갖다 프라이스 정할 때 하시는 게 낫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단서가 이거죠. 수입을 했다 안 했다. 그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과의 거래금이 있는 게 좋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요게 했고 이거 스크롤링 하게 되면 여기는 안 나오는데 코트라께 나와요. 코트라는 뭐냐면 전 무역과에 나오거든요. 거기는 HS 코드로 하시면 안 돼요. 키워드를 치세요. 영어로 치면 제일 좋고요. 그러니까 손목시계 그러면 리스트 워치 이렇게 치면 우리가 발굴한 바이오가 있다 그러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컨설팅 한테 업체 이제 고객업체한테 만들어 드린 건데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정보를 알았다는 거는 뭐 되든 안 되든 우리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소개 레터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의 형태면 어떤 제안 형태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냥 업체 소개가 아니라 우리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 회사 소개하고 프로포절 내용도 넣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너와 우리가 했을 때 어떤 기회가 있고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간다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SEO 한다 그랬잖아요. 구글 SEO도 제가 AI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 국내 업체의 홈페이지를 주고 AI한테 들어가서 공부하고 이 업체가 그 구글에 노출이 잘 될 수 있도록 키워드를 한다 그러면 어떤 점에 차가 나는 게 좋냐 일단 한 세 가지로 주더라고요. 이거 이제 이게 있으면 좋은 게 저거죠. 어차피 이제 우리가 SEO로 갖다 하게 되면 그 전문업체한테 의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의뢰업체가 이제 이런 어떤 지식 없이 그냥 활자체라든가 구글 알고리즘만 따라가는 기능적이라 그러면 그 노출되는 게 좀 제한적이에요. 그럼 가장 좋은 거는 이제 키워드가 이제 이쪽에 선도업체가 노출되는 키워드가 유사할수록 이제 좋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AI로 한번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링크드인이에요. 이것도 이제 제가 컨설팅 하던 업체가 링크드인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진단해 보니까 SNS가 약하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AI로 제가 만들어서 업체한테 제공한 겁니다. 잘 만들죠. 딱 1분 걸리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제 이제는 생성형 AI하고 빅데이터를 이제 활용하는 시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라이브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아요. 근데 제가 트라이브를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한국에서는 해외 시장과 관련된 가장 특화된 곳이 코트라예요.
그 트라이브를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만들었고, 다른 기관도 이제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거의 그 정보 소스가 코트라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 헤맬 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모자란 부분을 갖다가 채워줄 수 있는 게 AI로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정해보니까 시장 조사가 유망 시장은 트라이브를 쓰면 좋고, 타겟 시장 압축, 시장 매력도 분석인데, AI 하면 되죠. 아까대로. 타겟 시장 환경 분석, 이것도 AI죠. 수학, AI죠. STP부터 산업 생태계 분석인데요. 그것도 AI, 데이터, TP 제작 해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타겟 시장 진출 비용식, 회사가 정하는 거. 그 잠재 파트너 리스트 및 접촉. 이거 밸류체인 분석이라는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고. 포지셔닝 분석.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상당히 효과가 그 반려동물 시장의 구조라는 거 있죠. 이거 제가 어느 날 한 2년 전인데요. 갑자기 이제 AT에서 그 반려동물 시장 수출 전략을 특강 좀 해달라 해서 이해했어요. 근데 저는 반려동물 키우지도 않고 반려동물도 몰라요. 근데 왜 얘를 했느냐? 별 걱정이 안 되는 거죠. 조사하면 되는 거죠. AI한테 처음 물었죠. 반려동물 시장의 구조를 물어봤죠. 그래서 이걸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산업 생태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를 물어봤겠어요? 반려동물 시장의 산업 부분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 먹는 시장, 옷 시장, 액세서리 시장,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쉽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요구해 보세요. 제가 그런 요구를 해서 AI가 그려준 거를. 근데 이 그림은 챗GPT에서 안 그렸죠. 여기서 그릴게요. 냅킨이요. 냅킨에 이름만 이렇게 글자를 넣으면 냅킨이 자동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생성해줘요. 여러 개를 해주는데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제가 이제 자기가 골라오면 돼요. 물론 저걸로 할 수 있어요. PPT를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워낙 그때 시간이 없어서 PPT 다운받은 게 아니라 화면 캡처해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은 저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이상의 틀을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어떤 마케팅 전략을 분석하는 프레임워크, 분석 기법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경영 전략도 거의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럴 때 이런 걸 쓰는구나. 그러니까 외려 이제 저 같으면 만약 이런 업무를 많이 하신다 그러면 요걸 화면 캡처해서 그 지금 수강생님들의 그 뭡니까? 칩포트 하나 만들어서 프레임워크 분석 제목 붙이시고 이거 그대로 넣어주는 거죠. 이걸 넣어주고 야 이럴 땐 이런 거 한대. 너 이런 거 다 기억했다가 또 나를 뭐 도와줘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공부시키고 또 하나는 이제 좋은 사례가 이제 발견하셨거나 아니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 또 계속 넣어주는 거죠. 계속 학습시켜요. 저는 학습시킬 때 그래요. 자료를 주고 야 이건 무슨 자료인데 이 자료를 100번 읽어보고 네가 완전히 이해됐을 때 나한테 예스라고 대답해. 이런 마음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정 시간 지나고 나면 예스 하고 왔더라. 그럼 뭘 해드릴까요? 그러면 아니야 쉬어. 내가 나 쉴 거야 그러니까 AI는 이렇게 대답하대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대기 모드로 전환하겠습니다. 완전 천재예요 천재. 자 이제 이거는 마지막 페이지겠다. 그 정부 지원 제도가 굉장히 많아요. 출과 관련단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많은 분들 뭐 바우처, 수출 바우처 아실 때고 전시회 이거 다 일일이 따라하기 힘들잖아요. 요게요, 우리나라의 그 중기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중소벤처 기업 지원 사업이에요. 두께가 이만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거 PDF로 다운이 됩니다. 저도 이제 벌써 했죠. PDF 다운받아서 한국의 지원 사업, 이런 챗봇을 만들어서 공부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공부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 다 이제 걔한테 시킨 거죠. 수출과 관련된 것만 네가 뽑아내. 뭐 근데 이제 우리 업체들이 수출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금융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 업체에 맞게 요구하시면 우리 업체가 해외 마케팅 사업을 하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긴하게 놓치지 않고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수출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는 코트라하고 중진공이 하는 건데 이 소개를 하면 업체분들이 여러 번 떨어진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맞아요. 경쟁이 심합니다. 근데 왜 떨어지냐면요. 일단은 현장 심사도 있겠지만 첫 번째 서류 심사잖아요.
서류 심사가 좀 이렇게 누가 봐도 좀 준비된 것 같아야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뭐예요?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이라는 어떤 스탠다드 포맷에 맞춰 놓으면 그 자료 작성하다 보면 기업의 전략 설명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요. 캡처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면 그런 데가 이제 우선 좋은 점수를 받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냥 내가 신청한다고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잠깐만요. 화면이 사라졌다. 자, 뭐 지금 뭐 이상 뭐 주어진 시간 동안에 상당히 그 많은 양인데 좀 많이 빨리 어떨 때 보면 딴 데서 강의하는 것보다 한 8배속, 10배속짜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나머지 시간은 이제 Q&A 시간이라 그러는데요. 그 예, 질문 있을까요? 여보세요? 혹시 네, Q&A 시간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강의 관련해서, 혹은 뭐, 수출 관련해서, 최명훈 대표님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채팅으로 여쭤보셔도 되고, 마이크 통해서 여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떤 거 질문 상관없으니까요. 저희가 또 저희 사업 진행하면서 또, 이렇게 질문자들 대상으로, 몇 분 선정해서 이제 비싼 건 아니지만 이제 쿠폰도 드리고 있어서 질문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질문 오면 제가 질문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고충 상담을 받는 게 뭐냐면요. 그 에이전트 관계예요. 에이전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태국 시장에 독점 에이전트 한 명을 설정했다. 그 개념은 뭐냐면 태국 시장에 대한 우리 상품의 마케팅. 그건 무조건 그 독점 에이전트를 통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그 친구가 잘해주면 우리 얼마 좋아요. 앉아서 돈 버는 거죠. 근데 다 그렇지 않아요. 못하는 데도 많죠. 그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기업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바꾸고 싶죠. 계약을, 그럼 바꾸려고 하면 첫 단계가 이제 계약 철회잖아요. 그럼 이제 파트너 계약서를 본다고요. 파트너 계약서 보면 일반적으로 최소 물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1년에 20만 불을 못 가지고 하면 이 계약서는 효과가 없다. 그 조항이 보통 있고요. 그다음 보고서 가장 말미에가 뭐가 있냐면 유효기간이 있어요. 이 계약서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는데 서로 어떤 이의제기 같은 것이 없으면 자동 1년 연장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은 그걸 믿고 다 파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계약서를 지킨다면, 근데 요즘 세상은요 험해졌어요. 선진국이고 후진국이 간에 험해져 가지고요. 내가 독점 에이전트 계약 파기하자 그러면요 상대방이 예스 안 합니다. 내가 왜? 그러면 이제 얘기하시겠죠. 너 뭐 최소 주문량 20만 불인데 10만 불도 안 했잖아. 그럼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건 네 상품이 안 좋아서 그렇지. 내가 마케팅 한다고 뭐 한다는데 도와다는데 도와줬어? 그건 네 책임이죠. 누구 열받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음, 계약 만기 뭐 할 수 있겠죠. 그것도 계약 만기라는 것도요. 서로 인정했을 때.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빗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독점 에이전트가 있는데 다른 에이전트를 들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는 뭐 우리나라도 그 섬유산업조합이다. 무슨 조합이 있듯이 거기도 이제 그런 인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 동료, 경쟁사하고 시끄러운 업체하고 손뜻 나서지도 않아요. 하자고. 자, 어쨌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 시장을 완전히 내 머리에서, 우리 기업 머리에서 지우거나 아니면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럼 해결하려고 그러면 바이오는 뭐예요? 첫 번째, 요구겠죠? 금전적 배상 요구를 할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클 거예요. 그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금전적 크기도 그렇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상사 중재예요. 그리고 상사 중재 교육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한국에 있는 상사 중재원 어쩌고 저쩌고 세 번 계약서에 써야 한국의 상사 중재원에서 중재를 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면요. 중국하고의 계약은 100% 중국에 있는 상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급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바이어보다
파워가 좀 셀 때 상사 중재원이 지금 싱가포르 제3국으로 가요. 제3국에서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또 뭐냐면요. 자, 그러면은 또 상사 중재가 알선 조정 중재예요. 근데 알선 조정 크게 의미가 없고요. 중재는 이제 우리가 말하면 단신법이거든요. 그 법적 구속력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중재 판정에서 태국 에이전트 네가 포기해. 의사결정이 났다고 치자고요. 자, 그 친구 어디 있어요? 태국에 있어요. 근데 이제 싫어. 나는 거기 네 마음대로 배째. 이러면 어떻게 해요? 민사소송 가셔야 돼요. 태국에 가서.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는 해외에서는 크레임 같은 것들이 벌어지면 가장 베스트 웨이, 최선의 방법이 애미커블 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합의해서 해결하는 게 최상이고요. 법으로 가면 답 없어요. 특히 이제 어떤 뭐 대기업들 같으면 글쎄요, 뭐 돈도 있고 조직도 있으니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되면 에너지 힘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독점 에이전트를 주지 말라. 근데 왜 이렇게 좋냐면 그 바이어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게 내가 독점 에이전트 받는 거잖아요. 그 요구한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처음 상담할 때 우리 시장은 독점 에이전트를 주지 않으면 안 돼. 그렇지 않아요. 그 조항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AS가 필요한 품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현지 수입법 국가법규상 그 그거를 뭐랄까 취급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항 가지고 얘들이 물고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상담을 잘 하셔서 저는 이제 업체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사장님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 아니 내가 사장인데 나한테 독점해준 달라 그러는데 내가 김영기다 아니면 아니다 해야지. 뭐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내가 아니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라 그러죠. 내가 대표는 맞는데 우리 기업은 법인이다 보니까 의사결정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고 또 그러한 그 의결기구를 통해서 어떠한 기업을 막느나 하고 처음 만나는 외국 기업과는 독점 에이전트는 2년간 주지 않는 게 규정화돼 있어서 나로서도 정말 네가 마음에 들지만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이렇게 좀 관계를 만들면 그 요구사항을 좀 피해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코칭 해드리거든요. 그럼 대기업들도 많이 당했어요. 그거는. 특히 이제 중소기업, 그 중후중국 가면 중후중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2025년인데요. 우리의 2025년 오기 전에 어느 시점에 있어요. 과거 시점에. 그게 이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나라는 우리나라 1900, 뭐 인도 같은 데는 글쎄 70년대 초반이나 되려나? 그리고 이제 조금 앞선 데는 이제 중국 같은 데는 좀 많이 컸으니까 한 90년대 중반? 그 시점이거든요. 그 시점에 이제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그 어떻게 나갔나를 이제 파악하면 좀 이해가 쉽고요. 또 하나는 이제 후진국은 어떤 것, 중국은 어떤 게 있냐면 시장 자체가 완전 자유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흔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정정유착 얘기 나왔듯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어떠한 비즈니스에서 한가락을 하려 그러면 뭐가 있어요. 백업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파트너, 사람을 내가 파트너로 선정하는 순간 그 시장은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근데 막상 현장상 반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한국의 중소기업이 예를 들어 아까 태국이라고 합시다. 방콕에 개최되는 손모시계 전시회 손모시계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우리 업체가 이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유명하지도 않고 그냥 그래요. 특정 파트너도 앉아 있는데 뭐예요? 아무도 우리 부스에 안 와요. 안 오는데 어떤 친구 하나 한 둘이 와서 내가 전시회 3일을 하는데 맨날 와서 나하고 얘기하고 첫날은 인사하고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이튿날 날짜는 뭐 1시간 정도 있다가 하고 마지막 날은 이제 한 3시간 있다가 하고 그러니까 나 너무 친절한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이잖아요. 이제 호감이 가겠죠. 그랬을 때 뭡니까? 그 친구가 요거 나한테 독점 에이전트 주면 안 돼? 정답. 절대 주면 안 되죠. 나한테 친절한 바이어는 그 시장에 아무 영향할 거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B2B는 타겟팅인데요. 내가 만나고 싶은, 내가 파트너로 삼고 싶은 업체는 우리 기업에 안 와요. 전시뿐이 아니에요. 상담엔 더해. 시장 개척단에 가시면, 시장 참가하신 분은 알겠지만, 특정 호텔에 참가하는 10개 업체가 테이블 깔고 앉아서 바이어 만나는 거잖아요. 거기에 큰 손은 하나도 안 옵니다. 오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타겟팅이잖아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상담에 가면 유리한 것들이 있어요. 내가 적은 돈으로 행정소모 없이 이렇게 가이드를 다 해준다고요. 통역도 붙여주고. 그걸 다 활용하시라는 얘기죠. 그 대신 뭐예요? 내가 만나고 싶은 바이어가 안 오니까 상담회를 포기하더라도 그 업체를 방문 미팅 하셔야 되고요. 또 아니면 이제 상담회에 부르면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아니면 점심 저녁 같은 걸 해서 타깃 바이어를 만나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오퍼해야죠. 근데 이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무조건 처음 만났을 때 독점 에이전트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전 조사를 통해서 타깃으로 삼았던 업체가 그런 독점하자 그러면 뭐예요? 얼싸거나 좋다 해야죠. 그런 경우는. 이게 하나고요. 또 어떤 분 또 에이전트 같은 질문에 타겟팅해서 정말 현지 시장에서 능력 있는 업체인 거 다 알겠는데 내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 업체가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 경쟁사 5곳에 독점 에이전트도 하더라. 이래도 내가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해야 되느냐? 정답이 뭘까요? 해야 됩니다. 왜? 어차피 그 시장은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판. 그러니까 그쪽으로 안 가면 어차피 시장 못 들어가요. 그럼 나의 승부수는 뭐냐면 내 경쟁회사를 무수히 가진 독점 에이전트 친구하고 일단 해놓고 처음에는 얘가 뭡니까? 소극적일 수 있어요. 왜? 기존 시장을 지키려고 일부러 자기가 독점 에이전트 해놓고 활동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활발하게 하셔서 딱 방법은 하나예요. 어차피 바이어가 원하는 게 뭐예요? 메이킹 뭐냐? 이윤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내 상품을 취급하면 취급할수록 자기의 이윤폭이 기존 상품보다 커야 돼요. 그게 신이 서면 기존 경쟁사 제품의 수입수량을 줄이고요. 내 걸 늘리기 시작해요. 이건 뭐 시장의 판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점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저 질문이 안 들어온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 주최 측, 네. 어디 가셨어요? 자, 그럼, 그러면은 음, 질문 추가 질의하실 분도 지금 채팅 통해서도 없으신 것 같고 한데, 네, 마지막으로 네, 더 없으시면은 이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모두들 하여간 저 강의 오랫동안 듣는다고 고생하셨고요. 이왕 어쨌든 내가 시간 투자해서 이제 강의 듣는 거 가능한 한 많이 얻으시고 또 하시는 일에 많이 성공하시고 특히 이제 수출 쪽에서 이제 하시다 보면 적어도 이제 뭐 여러 경로로 이렇게 이제 뵐 기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하여간 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행복하십시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현 대표님 네, 들어오셨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소리 잘 들리고요. 네. 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화면 잘 보입니다. 지금 화면 잘 아, 보이고, 지금 시간이 아직 조금, 네, 지금 한 9분 정도 남았죠? 9분 정도 남아 있어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이제 정각 3시에 다시 시작하는 걸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